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자마자 남편은 30억짜리 반지로 상간녀에게 청혼했다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호텔에서 파티를 즐기고 돌아왔을 때 호화로운 저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사는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곧 집을 되찾으실 겁니다. 판사가 나무 망치를 책상 위로 내리치는 소리는 건조하고 단호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저와 민주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법정을 나왔고 아무도 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는 길고 차가웠고 오직 그의 구두 소리만이 타일 바닥을 급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앞서 걸었고 저는 우리가 더 이상 관련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혼 확인서는 차가운 살갗에 날카롭게 스쳤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은 결국 얇고 가벼우면서도 무겁게 짓누르는 종이 한 장으로 남았습니다. 정문에 이르러서야 민주는 멈춰섰습니다. 그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마치 결혼 생활이 아니라 회의를 막 끝낸 사람처럼 셔츠 깃을 바로잡았습니다. 3일 주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밋밋했습니다. 당신 물건 깨끗이 다 치워. 새로운 삶을 준비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기댔던 그 등이 어째서 이토록 낯설고 잔인하게 느껴질까요? 저는 그의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답이 명백해진 질문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알았어요. 제 목소리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민주는 제 평온함에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그가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소란을 피울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제 눈물은 그날 밤 이미 마르고 말았습니다. 그의 휴대폰에서 임신 초음파 사진과 함께 알아가 보낸 메시지를 본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스쳐 지나간 당혹감을 감추려는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럼 됐어. 내 물건은 하나도 착각해서 가져가지 마. 그렇게 말하고 그는 길 건너편에 주차된 번쩍이는 검은 세단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쾅 닫혔습니다. 차는 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아직 따갑지 않은 햇살 아래 홀로 서서 여전히 차가운 종이를 꽉 쥔 채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고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심장을 애는 듯한 고통이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 잔해만 남은 전쟁터 같았지만 하늘은 이상하리 많지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이날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박스 하나하나, 테이프 하나하나, 가져갈 물건 목록까지. 저는 조용히 제 퇴로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집이 결코 진정으로 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사랑은 배신을 눈감아줄 만큼 크지 않았고 제 자존심은 제 인생에서 잉여 인간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보도를 걸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더 이상 따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쌓여있는 박스들 사이에서 잠을 깼습니다. 한때 아늑했던 우리 침실은 이제 이사를 앞둔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종이 먼지와 테이프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슬프지 않았고 그저 피곤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은 후 저는 바닥에 앉아 라면이 식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무서운 속도로 공유되고 있는 영상이 눈부신 헤드라인과 함께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재벌건설 그룹 후계자, 핫한 인플루언서 여자친구에게 3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로 청혼. 제 젓가락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에게 냉정하게 이사를 명령했던 제 전남편 민준이 지금은 멋진 정장을 입고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옅은 분홍색 인부복을 입은 아라가 한 손은 배에 얹고 다른 한 손은 입을 가린 채 행복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영상 속 민준의 목소리는
참으로 다정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주위에서는 친구들이 환호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아연실색하게 한 것은 그 장면이 아니라 아라 바로 옆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는 고급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아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며느리로 지내면서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며느리에게 보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대를 이을 손자를 안겨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눈빛.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으로 가득 찬 방 안에서 건조하고 낯선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웃었고 제 자신의 순진함에 웃었습니다. 이혼한 지 단 하루 만에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온 세상에 행복한 연극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연극은 배신과 저의 고통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30억 원짜리 반지, 아라의 손가락에서 반짝였습니다. 아마 그 돈은 제가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완성해 그를 도왔던 계약금에서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 돈은 제가 그에게 투자하라고 조언했던 땅에서 나온 수익일지도 모릅니다. 확실히는 몰랐지만 그의 재산 속에는 저의 땀과 눈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상은 민준이 아라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꼭 껴안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박 여사가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껴안았습니다. 행복하고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눈앞의 라면은 이미 차갑게 식어불어 터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은 다른 감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슬픔도 질투도 아닌 결단력이었습니다. 이 연극은 제 안의 모든 망설임을 마침내 죽여버린 독약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의 눈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저 없이 얼마나 행복한지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저 없이 그들에게 무엇이 남을지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에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을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사님. 저 서연이에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바닥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 김 기사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맴돌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바로 전날, 몇 년 전에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으로 평생 일만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며느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두꺼운 짙은 갈색 가죽으로 덮인 노트 한 권을 책상 위에 놓으셨습니다. 이건 아빠 엄마가 너에게 주는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비스듬한 글씨체로 나의 딸 김서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자산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변에 저택 한 채, 슈퍼카 2대, 교회의 땅 몇 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민준이 곧 물려받을 건설회사의 지분 10%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총 가치는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많이요?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엄격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에는 너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아빠 엄마가 이걸 너에게 주는 건 시댁에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퇴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퇴로요? 그렇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거다. 세상살이, 특히 여자로서는 기댈 곳이 있어야 한다. 네가 남편을 사랑하는 걸 막지는 않는다. 시댁에 효도하는 것, 그건 도리다. 하지만 이 재산은 오직 내 것이라는 걸 명심해라. 네가 고개를 떳떳이 들 수 있는 미천이고 누구도 짓밟아서는 안 된다. 혹시 나중에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너에게는 돌아올 곳이 있고 갈 길이 있는 거다.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알겠니? 그때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너무 앞서 걱정하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사랑을 믿었고 제가 잘 살기만 하면 이 퇴로가 결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잠긴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그 존재를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정말로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질러진 박스더미 한가운데 앉아 있으니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비관이 아니라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주셨고 제 자신을 지킬 무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낡은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맨 아래 잠긴 서랍에 가죽 노트가 여전히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가죽의 차가움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감각한 자산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어머니의 보살핌이었으며 제가 곧 걸어가야 할 퇴로였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 때문도 배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과 한때 어리석었던 제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넣어둔 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 기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의 집사였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 아버지는 저를 돌봐주고 지켜봐줄 겸 그를 저택의 집사로 보내셨습니다. 김 기사님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네, 서연 아가씨. 수학이 넘어 기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 기사님, 저 결정했어요.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바로 이사 갈 거예요. 그리고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고 싶어요. 수학이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상세 목록을 보내드릴게요. 이삿짐 센터 사람들을 불러서 그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치워주세요. 가구, 전자제품부터 작은 장식품 하나까지 무엇 하나 남겨서는 안 돼요. 민준 도련님이 쓰시는 물건들도요? 네. 그의 개인적인 옷가지와 소지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제 혼수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제 거예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김 기사님, 특히 신경 써주세요. 민준 씨 서재 가장 높은 책장에 쌍용 문양이 그려진 오래된 백자 항아리가 있어요. 기사님께서 직접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아버지 댁으로 가져다 주세요. 그 항아리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아가씨. 김 기사님은 많이 묻지 않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백자 항아리는 우리 가문의 보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가정의 평안과 부귀를 기원하는 의미로 혼수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파트너들에게 그것이 자신의 집안을 지키는 보물이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든 일은 오늘 밤 안에 끝나야 해요. 날이 밝기 전에 그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김 기사님의 목소리는 믿음직스럽게 단호해졌습니다. 모든 일은 제게 맡기십시오. 오늘 밤 그 저택에 작은 폭풍이 지나갈 겁니다.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어디로 가실 겁니까? 안전한 곳으로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일이 끝나면 기사님은 댁으로 돌아가 쉬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몸 조심하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긴 목록을 작성하여 아버지의 노트 각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김 기사님께 보냈습니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오크 원목 식탁 세트, 8K 공면 TV, 오디오 시스템, 양문형 냉장고, 커피 머신, 벽에 걸린 그림, 페르시안 카펫,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제 부모님의 돈으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등줄기를 따라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정을 기다리는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폭풍이 될 것입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폭풍이었습니다. 저와 김 기사님의 팀이 밤에 유령처럼 은밀하게 움직이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의 가장 어린 가사도우미인 미나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그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미나는 제가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어서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카카오톡으로 제게 몰래 메시지를 보냈는데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 언니, 괜찮으세요? 민준 도련님 가족들 모두 루프탑에 있는 황금 연못리 레스토랑에서 축하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언니 대신 제가 다 화가 나네요. 메시지에는 몰래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박 여사, 그리고 아라가 메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박 여사의 친한 친구 몇몇이 있었습니다. 식탁은 산의 진미로 가득했고 붉은 와인 잔이 높이 들어 올려졌으며 모두가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가족 중 한 명이 이혼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고마워. 너는 평소처럼 일하고 의심받지 않도록 해. 그들이 뭐라고 하던? 잠시 후 미나가 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사모님이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친구분들한테 마침내 그 골칫덩어리를 쫓아내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몇 년 동안 은혜도 모르는 것을 키웠다면서요. 알도 못 낳는 암탉이 빌부터 살기만 한다고. 민준 도련님은 그냥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고요. 아라 씨는 배를 쓰다듬으면서 이제 제 아들이 어머니의 진정한 장손이 되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두 건배를 했어요. 민준 도련님이 빚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고 가족의 새 식구가 생기는 것을 축하한다면서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가슴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골칫덩어리, 알 못 낳는 암탉, 빌붙는 인생, 그것이 지난 3년 동안 그들이 저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고 집에서 가족을 돌보고 안팎으로 남편의 사업을 위해 애썼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참고 남편의 무관심을 견디며 그저 평화로운 가정을 바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눈에 저는 단지 빚이었고 이 이혼은 그들에게 해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보았습니다. 박 여사의 환한 미소, 아라의 의기양양한 표정, 민준의 침묵하는 동의. 그들은 술과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고 그들이 방금 떨쳐낸 빚, 이곳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받아내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너도 일찍 퇴근해서 쉬어. 정말 고마워. 저는 마지막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파티는 제 결정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마지막이자 가장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즐기세요. 축하하세요. 그것이 제 돈으로 즐길 수 있는 마지막 파티가 될 테니까요. 파티가 끝나고 술 기운이 가셨을 때 그들은 벌거벗은 현실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는 그들 자신이 곧 빈털터리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밤중 민준의 고급 세단 엔진 소리가 저택단지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각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지만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후미진 곳에 주차된 택시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기사님은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습니다. 제 짐을 실은 마지막 트럭이 1시간 전에 떠났습니다. 저택은 이제 텅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민준의 차가 정문 앞에 멈췄고 그는 먼저 내려서 차를 돌아 아라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보기 드문 신사적인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박 여사도 뒷좌석에서 나왔는데 술과 기쁨에 여전히 들뜬 걸음걸이였습니다. 들어가자, 자기야. 이제부터 여기가 바로 당신 집이야. 저는 민준이 아라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아라는 민준의 팔에 매달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는데 마치 자신의 궁전에 들어서는 여왕 같았습니다. 민준이 열쇠를 자물쇠에 꽂자
무거운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라와 어머니를 먼저 안으로 안내하는 신사적인 제스처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문지방에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들의 입가에 번졌던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수입, 가죽 소파가 놓여있던 넓은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곡면 TV가 걸려있던 벽에는 이제 몇 개의 드릴 구멍과 뒤엉킨 전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손님들에게 늘 자랑하던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도 사라지고 천장에는 휑한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 여사가 가장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듬거렸습니다. 도둑? 집에 도둑이 들었나? 민주는 여전히 망부석처럼 서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아라가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가구들이 다 어디 갔어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민준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스위치를 켰지만 기본적인 천장등 한두 개만 켜졌고 그 희미한 백색 광은 집의 텅 빈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파는, TV는, 식탁은 어디 갔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텅 빈 집안에 그의 외침이 메아리쳤고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그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주방, 서재를 지나갔지만 모든 곳이 똑같았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냉장고도, 전자레인지도, 책상도, 사장님 의자도, 책장도 모두 증발해버렸습니다. 민주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헐떡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끔찍한 깨달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고 이것이 도둑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도둑이 이렇게 저택 전체를 깨끗이 비울 시간과 수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박 여사와 아라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성대한 파티, 로맨틱한 청혼, 승리의 기쁨, 모든 것이 비눗방울처럼 사라지고 차갑고 벌거벗은 진실만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주는 무언가 생각난 듯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번호였습니다. 민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고 화면에는 사랑하는 서연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5통, 10통,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긴 신호음뿐이었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조용히 제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가 꺼지는 것을, 다시 켜졌다가 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받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공허함 속에서 외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광분한 민주는 휴대폰을 타일 바닥에 던져버렸고 화면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김 기사님. 민주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뒤편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김 기사님의 방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김 기사님은 태연하게 낡은 옷 몇 벌을 작은 여행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고는 그는 그저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집안의 가구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민주는 으르렁거리며 기사님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시킨 짓이죠. 말해봐요. 짐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김 기사님은 민준의 손을 가볍게 어깨에서 떼어내고 달아빠진 옷을 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차분했습니다. 도련님, 모든 가구는 서연 아가씨의 혼수품입니다. 아가씨는 단지 자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아 가셨을 뿐입니다. 혼수품.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비뚤어진 미소였습니다. 그게 뭔지 관심 없어. 우리 집에 있었으니 우리 집 물건이야. 당장 사람들 시켜서 다시 가져와. 알겠어? 도련님, 아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 기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저택 또한 혼수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결코 도련님의 집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도련님은 단지 얹혀 살았을 뿐입니다. 김 기사님의 말은 민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얹혀 살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단지 제 주인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정말로 물건을 찾고 싶으시다면 서연 아가씨에게 연락하십시오. 김 기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여행 가방에 지퍼를 닫고 들려고 했습니다. 민주는 격분하여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그깟 가구들 따위는 관심 없어. 상관 안 해. 하지만 그녀가 그 낡은 물건들만 가져간 게 맞는지 말해봐. 맞지? 그는 여전히 이것이 여자의 사소한 분노 표출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김 기사님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연민과 냉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예의를 갖춰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거만한 자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기에 충분할 만큼 천천히 또렷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도련님, 사모님께서는 단지 혼수품만 되찾아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침묵이 짙어지도록 잠시 멈췄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곧 집도 되찾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김 기사님은 여행 가방을 들고 돌처럼 굳어버린 민준을 지나쳐 어둠 속으로 태연히 걸어갔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민준의 머릿속에는 집도 되찾는다. 집도 되찾는다는 무서운 말만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김 기사님의 말은 민준의 고막의 못이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서서 그 말의 의미를 소화하려고 애썼습니다. 뭘 되찾는다는 거야? 이 집은 아직 여기 있는데 내 가족을 빼앗아 간다고? 말도 안 돼. 그는 비틀거리며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희미한 백색 광이 매끄럽고 차가운 벽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때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민주는 2층으로 달려가 서재로 뛰어들었습니다. 방은 이제 4개의 벽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이나 의자, 컴퓨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물건을 놓아두었던 가장 높은 나무 선반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쌍용이 달을 희롱하는 모양의 백자 항아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민주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손을 짚어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내려와 모든 살갗으로 스며드는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야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단지 화가 난 것이 아니었고 그를 골탕 먹이려고 가구 몇 개를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격이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그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한 공격이었습니다. 다음 주 그는 부동산 재벌인 동방그룹과의 박 회장과 매우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었고 민준의 회사가 업계의 거물로 도약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골동품 애호가였고 민준은 그가 쌍용어리도 백자 항아리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계약을 확실히 따내기 위한 첫 만남의 선물로 이 항아리를 박 회장에게 선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확신했고 심지어 어머니에게 미리 자랑까지 했습니다. 이제 보물은 사라졌고 핵심적인 선물은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박 회장을 만나러 가야 한단 말입니까? 진정한 공황 상태가 민준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무시했던 부엌 구석에만 박혀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이토록 교활하고 잔인한 한 방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누워있던 침대 매트리스만 빼간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업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너 정말 대단하군. 민주는 절망 속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아래층으로 달려가 화면이 깨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그 항아리를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회사 전체의 생존이 이제 그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깨진 민준의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켜졌습니다. 그는 연락처를 뒤져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거는 대신 미친 듯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디야? 당장 전화 받아. 할 말 있어.
그 백자 항아리 어딨어? 당장 돌려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서연, 유치하게 굴지 마. 전화 받아. 메시지는 계속해서 보내졌지만 회색 체크 표시 하나만 뜰 뿐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통신까지 꺼버렸습니다. 민주는 분노에 차서 휴대폰을 다시 한번 박살내고 싶었지만 이제 그것이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기에 참았습니다. 제게 전화를 걸 수 없게 되자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님. 그는 제가 항상 부모님 말씀을 가장 잘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마디만 하면 저는 분명히 다시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수화기 저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금의 놀라움도 없이 낮고 차분했습니다. 아버님, 저 민준입니다. 민준은 다급하게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서연이가 짐을 다 싸서 나갔어요. 집이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민주는 멈칫했습니다. 네, 그녀가 그렇게 하는 건 안 되죠. 저희는 이제 막 이혼했는데 재산은 무슨 재산? 제 아버지가 망치질하듯 한 글자 한 글자 되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혼 전에 나와 엄마가 서연이 이름으로 해준 것들이다. 공증 서류도 명확해. 그 애는 단지 자기 것을 되찾아갔을 뿐이다. 자네 무슨 불만이라도 있나? 민주는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 백자 항아리는요. 아버님, 그건 기념품인데 그걸 가져가는 건 우리 가문의 기념품이다. 우리 집으로 가져왔는데 뭐가 문제지? 제 아버지는 즉시 받아쳤습니다. 아니면 자네가 그걸 어디 다른 데 가져가서 무슨 떳떳하지 못한 짓이라도 하려 했나?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장인이 자신의 의도까지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 할 말 있나? 제 아버지가 인내심을 잃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서연이 좀 설득해 주세요. 전화 받으라고 좀 해주세요. 내가 그 애를 설득할 권리가 없다. 그 애가 지금 하는 짓은 모두 자네가 가르친 거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자네는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어. 아버님, 뚝뚝뚝뚝. 전화 끊기는 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고립감과 무력감이 처음으로 그를 덮쳤습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온 세상이 이제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댔던 가장 튼튼한 벽이었던 처가가 이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계속해서 통화 중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그는 차단당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차가운 저택에는 민준과 박 여사 그리고 아라만 남았습니다. 어젯밤 파티의 승자들은 이제 가장 비참한 패배자들이었습니다. 강변 저택이 혼란과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도심의 한 고급 아파트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곳은 제 새로운 거처로 민준이 결코 찾아내지 못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오후부터 필요한 물건들을 이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파트는 저택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국화차 한 잔을 타서 푹신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미친 듯이 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찾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더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침실로 들어가 박스 하나에서 크림색 곰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 곰 인형은 작년에 제가 제 자신에게 준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손뭉치 안에 제가 고품질의 초소형 녹음기를 교묘하게 숨겨두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한 달 전 아라의 메시지를 읽은 그날 밤 직후에 그것을 저택 거실의 TV 선반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해 사용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날짜별로 이름이 붙여진 오디오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2주 전 오후였습니다. 제가 민준에게 며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속 TV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박 여사의 교활하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걔 친정 갔어? 잘 됐네. 엄마 말 잘 들어봐. 민준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성급하게 이혼하지 마. 어리석은 짓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 서연이란 애, 순해 보여도 바보는 아니야. 걔 부모가 해준 재산은 다 걔 단독명이라고. 지금 이혼하면 네가 얻는 게 뭐겠어. 빈털터리. 하지만 알아가, 임신했어요. 아이를 호적에도 못 올리게 할 순 없잖아요. 내가 그 애랑 만나지 말라고 막았니? 박 여사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서연이한테 그냥 잘해줘. 요즘 걔 기분도 안 좋아 보여서 마음이 약해졌을 거야. 말 잘해서 사업이 망했다는 이모라느니 하면서 그 저택이나 적어도 지분 절반이라도 네 명의로 돌리게 속여. 신뢰의 증표로 같이 짊어지자고 하면서 말이야. 서류에 도장 다 찍고 나면 그때는 네가 걷어차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찰 수 있잖아. 확실하게 해야지. 아들아, 남자는 영리해야 해. 저는 차가운 찻잔을 든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음모에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 속 민준의 목소리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뭐가? 박 여사가 쏘아붙였습니다. 걔네도 못났잖아. 그 재산을 차지하고 앉아서 뭘 하겠어. 그건 내 장손 것이 되어야 해. 엄마 말 들어. 손해볼 거 없어. 저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가족 전체의 탐욕과 잔인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이나 개인적인 고통에 기반하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궁극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녹음 파일을 보안 폴더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몇 개의 사본을 더 백업했습니다. 국화차는 식었지만 춥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은은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정의의 불꽃이었습니다. 민준의 30억 원짜리 청혼은 그야말로 미디어의 폭탄이었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인터넷 뉴스 사이트들은 일제히 보도했고 그를 로맨틱 가이,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칭송했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아라에게 반짝이는 반지를 건네는 사진은 곳곳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민준의 회사 역시 이 기회를 이용해 이름을 알리고 젊고 유능하며 순정적인 회장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준은 분명 매우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화려함으로 저를 짓밟고 저를 떠난 것이 그의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소셜미디어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칭송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 커뮤니티 사이트의 익명 계정이 갑자기 도발적인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30억 청혼의 진실, 7천억 혼수와 세기의 사기극. 글은 누구의 이름도 명시하지 않았지만 제시된 세부 사항들은 이상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건설업계의 재벌 2세가 아내와 막 이혼했고 전처는 명문가 출신으로 막대한 혼수를 가져와 남편의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자마자 남편은 임신한 내연녀에게 서둘러 청혼했습니다. 게시물은 산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여론의 물결은 즉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민준을 칭송하는 기사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청혼했다고. 너무 빠르네. 이 사람 전처가 진짜 뒷배경이 대단한 재력가라던데. 이제 날개 달았다고 팽하는 건가? 돈 냄새가 진동하네. 전처분 불쌍하다. 7천억?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하네. 사실이라면 이 남자 정말 정남이 떨어지네. 저는 이 미디어 폭풍이 제 변호사가 은밀하게 시작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론의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하지만 민준이 역으로 소송을 제기할 증거를 찾지 못하게 하는 돌을 던지고 손을 숨기는 전략이었습니다.
민주는 허둥대기 시작했고 홍보팀을 동원해 사방에서 불을 끄려 했습니다. 댓글을 삭제하고 기사를 퍼나른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끄면 끌수록 불은 더 크게 번졌습니다. 대중은 항상 숨겨진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집니다. 배신당한 부유한 전처 이야기는 그가 애써 만든 로맨틱한 이미지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에 앉아 조용히 댓글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정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은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도 알아야 했습니다. 텅 빈 저택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함의 상징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아라는 반짝이는 타일 바닥을 오갔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건조하고 단조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청혼의 기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점점 커지는 불안감이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임시로 깔린 매트리스에서 자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 냄비 하나 없어서 배달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상의 뒷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문 앞에서 민준을 막아섰습니다. 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또 뭐고요? 왜 당신 전처가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집 당신 거 아니었어요? 민준은 아라의 손에서 팔을 빼내고 텅 빈 바닥에 서류 가방을 던졌습니다. 그만 물어봐. 나 지금 머리 아프니까. 머리가 아프다고요? 저도 머리가 아파요. 아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임신한 몸으로 당신을 따라 이런 텅 빈 집에 살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녀 혼수품이 7천억 원에 달하고 당신 회사 지분까지 있다던데 사실이에요? 민주는 깜짝 놀라 아라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라는 거의 소리치듯 말하며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대답해봐요. 사실이냐고요? 그건. 민주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사실을 인정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전처에게 빌부터 살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냥 헛소문이야. 믿지 마. 헛소문이라고요? 아라는 비웃었습니다. 더 이상 달콤함이 없는 미소였습니다. 헛소문이면 왜 해명하지 않아요? 헛소문이면 왜 그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민준 씨, 날 바보로 알지 말아요. 아라의 사랑은 민준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재벌 2세라는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기반이 이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얻은 것이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잖아. 민주는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그냥 편안히 퇴근하해. 다른 일은 내가 다 해결할게. 그렇게 말하고 그는 침실로 직행하여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아라는 차가운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았고 눈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 남자와 함께하기로 한 결정이 실수였는지 자문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성은 모래 위에 지어졌고 거센 파도가 그것을 휩쓸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거처를 정리한 며칠 후 저는 예전에 아주 좋아했지만 민주는 항상 격이 떨어진다고 비난했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창가 자리를 골라 연잎차와 월남쌈을 주문했습니다. 조용한 공간, 잔잔한 음악,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아라야,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곧 회장님 사모님이 될 거라 그런가 봐. 돌아보니 아라가 친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눈에 승리감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끌고 제 테이블 쪽으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여기서 언니를 다 만나다니. 아라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가득했습니다. 혼자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는 태연하게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올려다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난 괜찮아. 아라와 함께 온 친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났다고 들었는데 정말 안 됐네요. 어머, 너희들 소식 참 빠르네. 저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라는 가슴 앞에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그녀는 제가 비참해하고 질투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가볍게 불어식힌 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천천히 아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저는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녀의 머릿속에 스며들도록 잠시 멈췄습니다. 난 단지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아왔을 뿐이야. 그런데 저는 그녀의 부푼 배를 힐끗 본 다음 당황하기 시작한 그녀의 눈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넌 뭘 가졌지? 그 배랑 빌려온 반지 말고는. 우리 테이블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라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고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온 친구도 당황해서 서둘러 아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더 기다리지 않고 테이블 위에 지폐 한 장을 놓고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내 점심값은 내가 낼 수 있어. 잘 있어, 얘들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레스토랑 한가운데에 망연자실한 두 사람을 남겨두고 뒤돌아보지 않아도 그 순간 아라의 표정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칼이 아니라 제자리에 놓인 평온한 한마디 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안팎으로 시달렸습니다. 미디어 위기는 잠재워지지 않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라의 의심과 잔소리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몇 킬로그램이나 살이 빠졌고 평소의 말끔한 외모는 피로와 짜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가 사무실에 앉아 새로운 분기 재무보고서에 집중하려 할 때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법무법인에서 긴급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변호사라니 이혼 문제는 이미 끝났는데 그는 비서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두껍고 고급스러운 종이, 봉투에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 중 하나의 엠보싱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는 정중하게 작성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훑어보았습니다. 타임건설 주식회사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황민준 회장님 귀하. 저희 법무법인 안비엣은 당사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 김서연님의 합법적인 권익을 대리하여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정중히 통지합니다. 민주는 목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10%의 주식, 그는 그 빌어먹을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하면 저와 관련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회의 내용 1. 최근의 경영활동 상황 및 미디어 위기에 대한 보고 2. 현 회장의 경영 능력 및 도덕성 재검토 3. 이사회에 대한 신임 투표 경영 능력 재검토, 신임 투표 글자들이 민준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권력의 자리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10%의 주식으로 저는 이런 회의를 요구할 충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루머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많은 다른 주주들이 제 편에 설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가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의 손에서 통지서가 가볍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집에서 내쫓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저는 단지 집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일군 회사에서 그를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 여사님이 조만간 찾아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이 도전받는다고 느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전 시어머니의 살기등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초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아파트를 원목 바닥부터 새 소파까지 훑어보더니 입가를 비틀며 비웃었습니다. 아, 여기로 이사 왔구나. 꽤 괜찮네. 이런데 빌릴 돈은 어디서 났을까? 분명히 우리 민준이한테서 뜯어냈겠지. 저는 조용히 가슴 앞에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댔습니다. 제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다가와서 거의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소란을 피워? 네가 뭔데 주주총회를 소집해? 감히 내 아들 회사에 해를 끼쳐?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은혜를 원수로 갚아? 몇 년 동안 널 걷어줬더니 이제 와서 날 물어.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익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들은 더 이상 상처를 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우습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저는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난 너한테 경고하러 왔다. 당장 그 쓸데없는 회의 요구 철회하고 조용히 살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서운 꼴 보여주는 걸 원망하지 마. 저는 마치 이해했다는 듯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어머님께서 행동하시기 전에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천천히 거실 테이블로 가서 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날의 녹음 파일을 열어 선반 위에 놓인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급하게 이혼하지 마. 어리석은 짓이야. 바로 박 여사 자신의 교활하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멈칫했고 흉포했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한테 그냥 잘해줘. 걔를 속여서 그 저택이나 적어도 지분 절반이라도 내 명의로 돌리게 해. 서류에 도장 다 찍고 나면 그때는 네가 걷어차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찰 수 있잖아. 확실하게 해야지, 아들아. 박 여사님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고 그녀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뭐가? 걔네도 못 낳잖아. 그 재산을 차지하고 앉아서 뭘 하겠어. 그건 내 장손 것이 되어야 해.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의 침묵은 무서울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경멸로 가득 찬 눈으로 보던 그 눈에는 이제 공황과 극도의 수치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이걸 원본 파일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몇몇 신문사에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아마 그들은 현명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재산 탈취 음모라는 이야기를 아주 좋아할 거예요. 박 여사님은 한 걸음, 그리고 두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횡몸을 돌려 비틀거리며 문으로 달려가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뒤에서 악마에게 쫓기는 것처럼 머리를 밟고 달아났습니다. 그 악마는 바로 그녀 자신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민주는 이틀 후 늦은 저녁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췌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빗어넘기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비싼 정장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곧 빈털터리가 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그가 제게 무슨 말을 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서연. 그가 쉬어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그에게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앉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요구 철회해 줄 수 없을까? 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게. 돈이든 집이든 말만 해. 내가 노력해 볼게. 내가 이 모든 일을 단지 돈 때문에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네가 상처받은 거 알아. 내 잘못이야.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고 엄마가 너한테 못된 말을 하게 내버려뒀어. 미안해. 그는 사과의 말을 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궁지에 몰린 자의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여전히 침묵하자 민준의 눈에 절망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리고 저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거만하고 저를 하찮게 여겼던 그 남자가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이 제 손을 잡았고 목소리는 애원하며 간청했습니다. 서연,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3년 동안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봐. 어쨌든 우리 서로 사랑했었잖아. 안 그래? 회사는 내 평생의 수건이야. 만약 무너지면 나도 살아갈 수 없어. 부부의 정, 서로 사랑했었다고. 저는 가만히 제 손을 그의 손에서 빼냈습니다. 저는 제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혐오감뿐이었습니다. 부부의 정은 그가 식탁에서 어머니가 저를 모욕하도록 내버려둔 그날 죽었고 사랑은 그가 몰래 다른 여자에게 문자를 보내던 그 밤에 사라졌습니다. 일어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이런 짓 그만해요. 소용없어요. 서연, 날 용서해주지 않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저는 눈물로 동정을 사려는 비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그가 올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제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몸을 낮추고 눈물 몇 방울을 흘리면 제가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책상으로 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돌아와서 민준, 바로 앞에 커피 테이블 위에 그것을 놓았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철회하길 원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제발, 좋아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서연, 고마워. 내가 알기로 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그의 기쁨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읽고 서명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손해배상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항들을 훑어보았고 마지막 숫자를 읽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50억 원. 그는 더듬거리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한테 50억을 배상하라고? 네, 저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3년의 청춘에 대한 대가로 50억 원. 당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제 디자인 경력에 대한 대가로.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제게 안겨준 정신적 상처에 대한 대가로. 그 정도 금액은 너무 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회사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당장 50억을 어디서 구해? 그건 당신 사정이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합의서에 당신이 돈을 준비할 2달의 시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서명만 하면 바로 내일 제 변호사가 주주총회 소집 요구 철회 통지서를 보낼 거예요. 당신 회사는 안전해질 거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말을 끝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이해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모레 그의 회장 자리는 없어질 것이고 그의 모든 경력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50억 아니면 모든 것.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고 얼굴에는 고통과 갈등이 역력했습니다. 50억은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거의 모든 현금이었습니다. 저에게 주는 것은 팔 하나를 잘라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지 않으면 그는 몸 전체를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배신에 대한 진정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였고, 제가 겪었던 것처럼 상실의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숨막히는 침묵이 거의 10분간 흐른 후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씁쓸한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펜은 어디 있죠?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펜을 그에게 밀었습니다. 민주는 펜을 잡았고 그의 손은 거의 서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합의서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글씨는 비뚤비뚤하고 엉망이었으며 평소의 호방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력을 선택하고 50억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들고 태연하게 서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가봐도 돼요. 저는 조금의 감정도 없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제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목적 없이 저택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50억. 그 숫자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위한 너무나 비싼 대가였습니다. 그가 텅 빈 집에 들어섰을 때 아라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제 아파트 건물 앞에 주차된 그의 차를 보았을 것입니다. 어디 갔다 와요? 아라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 만나러 갔죠. 그렇죠. 싸울 기력도 없었던 민주는 대답했습니다. 일이 있었어. 그만 물어봐. 무슨 일인데요? 아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요. 그녀한테 용서해달라고 빌러갔죠? 그녀가 당신을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민준의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아라는 실수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대기업 회장님이 전처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러가다니. 정말 치욕스럽네요. 닥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며칠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네가 아니었다면, 네 뱃속의 아이 때문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거야. 나 때문에요. 아라도 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가정을 꾸려주겠다고, 우리 아이한테 모든 걸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 잊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살 집도 없고 돈은 곧 다 날리게 생겼잖아요. 우리 모자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에요? 말다툼은 점점 격렬해졌고 민주는 분노에 차서 무심코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 날리면 어때? 기껏해야 다시 시작하면 되지. 겨우 50억 잃는 것뿐이야. 나한테는 아직 회사가 있어. 50억? 아라는 멈칫했고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여자한테 50억을 줬다고요? 민주는 자신이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회사 살리려고 걔한테 50억을 줘야 했어. 이제 만족해? 50억. 그 숫자는 아라의 심장의 칼처럼 밝혔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모든 것, 화려한 삶, 부유한 미래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50억은 그녀와 그녀의 아이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는 광기로 변했습니다. 아라는 증오에 찬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황민준, 당신은 멍청이야.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멍청해. 누구더러 멍청이라고? 민준도 화를 냈습니다. 당신 말이야. 아라가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곧 망할 회사 구하자고 50억을 버리고 당신 아이라고 생각하는 애를 키우려고. 민준은 멈칫했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라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광기 어리고 도끼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고 손은 여전히 배 위에 있었지만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녀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줄 알았어? 이 아이, 당신 아이 아니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귀는 멍해져서 아라의 마지막 말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이 아니야. 희망, 자부심, 아내를 버린 이유, 50억을 잃는 것을 감수한 이유, 모든 것이 단지 속임수였고 가장 씁쓸한 희극이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민주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억지로 버티고 있었지만 눈 밑의 다크서클과 갈라진 입술은 그의 쇠약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재자석에 앉아 긴장된 얼굴로 계속해서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도착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모였을 때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하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화려하거나 요란하게 차려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온함과 자신감이 바로 지금 저의 가장 값비싼 장신구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고 걱정스러운 눈빛도 경멸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 간청,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에 응답하지 않고 조용히 주주석으로 가서 제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민준이 보고서를 유창하게 발표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때때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미디어 위기에 대해 설명하며 헛소문과 불공정한 경쟁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신임 투표 순서가 되자 제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한 나이든 주주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민준을 보다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김서연 주주님, 그는 존중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가정사의 어려움을 겪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주주로서 주주님의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이 회의를 소집하셨으니 회사의 미래에 대해 어떤 제안이 있으신지요?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일어나서 민준의 죄를 폭로하거나 어떤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는 아무런 제안이 없습니다. 저는 얇은 서류 뭉치를 들고 천천히 그 주주에게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놀라움에 빠진 가운데 민주는 숨을 죽였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 50억 원 손해배상 합의서 4본을 놓았습니다. 저는 맨 끝에 있는 민준의 떨리는 서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나이든 주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찌푸림으로 그리고 깊은 실망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민준을 올려다보았고 그 눈빛은 마치 자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근처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50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방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한 와중에 회장이 전처에게 개인적인 손해배상금으로 5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사생활이 불안정하며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한마디의 비난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저를 대신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 등 뒤에는 심판으로 가득 찬 침묵과 민준의 굴욕적인 시선이 남았습니다. 신임 투표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은 운 좋게 자리를 지켰지만 반대표가 급증하면서 간신히 그리고 체면을 구기며 승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50억을 잃고 굴욕을 당했지만 적어도 회사는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 틀렸습니다. 민준이 회의 폐회를 선언하려는 순간 제 변호사인 박 변호사님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여러분, 박 변호사님은 위엄 있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하며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끝내기 전에 제 의뢰인인 김서연님을 대신하여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다른 서류 뭉치를 들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자신의 권익을 최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 의뢰인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본 후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김서연님은 타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 10% 전체를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은 힘겹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식을 판다고? 그것도 좋지. 나는 영원히 그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그는 심지어 그 주식을 다시 사들일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님의 다음 말은 그 희미한 희망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뜨리고 그를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양수 대상 파트너는 박 변호사님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한성그룹입니다. 회의실 전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성그룹, 민준의 회사를 집어삼키려고 항상 기회를 엿보던 불구대천의 원수이자 경쟁사였습니다. 민준은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고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녀가 그럴 수는 없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성그룹의 변호사도 회의실에 있었고 즉시 일어나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완료되었고 거래는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체결되었습니다. 저는 제 약속을 깨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직접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무기를 그의 적에게 팔았을 뿐입니다. 민주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간청이 아니라 증오와 극도의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결코 그를 용서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를 폐위시키는 것보다 더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저는 성문을 활짝 열고 그의 양떼 한가운데로 굶주린 늑대를 초대했습니다. 게임은 끝났고 그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저의 반격은 회사 내부의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10%의 지분을 손에 쥔 한성그룹은 회사에 이식된 악성 종양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사회의 한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거부하고 소액 주주들을 끌어들이며 내부에서 불리한 정보를 계속해서 흘려 회사 내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오랜 파트너들은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계약이 취소되었고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을 옥죄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매일같이 폭락했습니다. 민주는 버티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인맥에 도움을 청했지만 가라앉는 배를 도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회장에서 이사회에 의해 해임되었습니다. 그를 대신해 올라온 사람은 다름 아닌 한성그룹의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는 이제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언론과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민준이 회사에서 쫓겨난 날 알아도 그를 떠났습니다. 가사도우미였던 미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민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라는 이미 짐을 다 싸놓았고 울지도 위로의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민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찾아서 아라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라앉는 배에 머물 수는 없지. 이 30억짜리 반지는 내가 가질게. 내 청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그녀는 민준이 테이블 위에 있고 간 명품 시계와 그의 지갑에 있던 현금 약간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민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라는 팔을 뿌리치고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 아직도 믿어? 유전자 검사나 해보는 게 좋을걸. 하지만 필요 없을 것 같네. 잘 있어. 나의 곧 파산할 남편.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여행 가방을 끌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민주는
차가운 바닥에 홀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 태어나지 않은 아이, 내연녀, 경력, 명예까지. 남은 것은 제게 갚아야 할 50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민준이 해임되고 회사가 경쟁사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박 여사였습니다. 평생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아들과 장손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업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직장을 잃고 회사는 이름을 잃었으며 장손은 사기극이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그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이제 자신의 경력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해야 했고 찾아오기 시작한 채권자들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남은 유일한 가치 있는 자산이었던 마지막 슈퍼카를 헐값에 팔아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복도에 서서 병상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늙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아마도 민주는 평생 처음으로 빈털털이라는 두 단어의 의미를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제 휴대폰에 은행 알림이 떴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황민주님으로부터 5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내용, 손해배상. 이것은 50억 원 합의서의 첫 번째 분할금이었고 그의 차를 판 돈이었습니다. 저는 제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 휴대폰 화면에 뜨는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무실은 제가 임대하여 제 자신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다시 열기 위해 리모델링 중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잠시 접어두었던 꿈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갚아야 할 빚. 단지 돈의 빚이 아니라 은혜의 빚, 청춘의 빚, 상처의 빚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민준 씨가 빚을 갚기 시작했네요. 다음 회차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일시불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합의서대로만 처리해주세요, 변호사님. 제가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진 않겠지만 특혜를 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분할해서 갚게 두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은 여전히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인생의 흐름은 누군가의 몰락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갔습니다. 민주는 한때 정상에 서서 그 흐름을 내려다보았지만 이제는 그 흐름에 휩쓸려 갔습니다. 반면 저는 바닥으로 밀쳐진 후 이제 제 두 발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민준의 몰락에 대한 소란이 잠잠해질 무렵 저는 예전 가사도우미였던 미나를 통해 그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지만 가끔 제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서연 언니, 어제 배달 갔다가 민준 도련님을 봤어요. 미나의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너무 달라 보여서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요. 미나의 말에 따르면 민준은 더 이상 그 텅 빈 저택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님이 퇴원한 후 그는 병원비와 빚을 갚기 위해 남은 것들을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원래 제 명의였던 저택은 제 변호사가 남은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20제곱미터도 안 되는 구불구불한 골목 깊숙이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고급차도 명품 정장도 없이 민주는 이제 배달앱 라이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가 녹색 유니폼을 입고 얼굴을 거의 다 가리는 헬멧을 쓴 채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 길모퉁이에 기대어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피부는 검게 그을렸으며 예전 회장의 기품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감히 부르지 못하고 그저 옛 주인의 깡마른 등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그가 배달콜을 받고 서둘러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아무런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무너지는 날 저는 매우 기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정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아무리 못되게 굴었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어떤 씁쓸한 감회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그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배신을 선택했고 탐욕을 선택했으며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인생은 본래 매우 공평합니다. 단지 때로는 그 공평함이 늦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올 뿐입니다. 저는 미나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껐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제게 있어 정말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 기억 속의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희미하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기억. 왜냐하면 저 또한 제 자신의 삶을 재건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새로운 삶과 씨름하는 동안 저는 바쁜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저는 민준에게서 받은 배상금이 아닌 제 저축의 일부를 사용하여 강남의 작은 공간을 임대하고 3년 전에 접었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서연 디자인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아이디어를 내고 타일 하나, 페인트색 하나까지 직접 고르는 것부터 직원 채용, 첫 고객을 찾는 것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는 날도 있었습니다. 식사는 급하게 먹는 샌드위치가 대부분이었고 얼굴과 옷은 항상 시멘트 먼지와 페인트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진정한 삶을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종이 위의 설계도가 현실에서 형태를 갖추어 갈 때마다, 사무실 한 구석이 완성될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손으로 직접 이룬 성과였습니다. 이곳이 제가 속한 곳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몇몇 옛 친구들이 찾아와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첫 계약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카페, 그리고 회사 사무실. 저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시간도 가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 열정은 보답받았습니다. 제 디자인은 고객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디자인에 영혼이 있고 여성의 섬세함과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칭찬했습니다. 좋은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고 제 회사는 신생이었지만 벌써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 제가 공사팀을 지휘하고 있을 때 김 기사님이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기사님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매일같이 회사에 들러 제가 일하는 것을 보시고 자질구레한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아가씨,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기사님이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이마에 땀을 닦으며 따라 웃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사님, 행복이란 때로는 그저 자신의 열정에 바쁘게 몰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봐요. 김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처럼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야지요. 여자는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기대면 충분합니다. 저는 점차 완성되어가는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새 페인트 냄새가 아직 약간 코를 찔렀고 드릴 소리가 아직 조금 시끄러웠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멋진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제 탄생의 교향곡, 저는 제 미래를 위해 첫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그의 가족도 없는 미래. 오직 저와 저의 꿈만이 있는 미래. 회사 개업 한 달 후 제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을 때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 씨, 축하합니다. 저택 매매가 완료되었고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났습니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서연 씨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고객을 위한 디자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제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이로써 서연 씨와 민준 씨 사이에 모든 법적 관계는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고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제 행복과 고통이 모두 담겨 있던 그 저택이 이제 다른 주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과거를 잇는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입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듯 텅 빈 가벼움이었습니다.
같은 주에 저는 미나로부터 박 여사님이 퇴원하셨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과 손자에 대한 충격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고 조용해졌으며 하루 종일 한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녀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퇴근 후 어머니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돌봐야 했습니다. 그의 어깨에 놓인 짐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한때 그녀를 매우 미워했지만 이제 그녀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때 더 이상 증오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민만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체면과 탐욕을 위해 살았던 한 여인이 말년에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가장 잔인한 벌일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파편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민준, 박 여사, 아라, 각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상응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너짐을 겪은 후 마침내 모든 것을 평온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사무실 창가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넓은 하늘이 보였고 저녁 노을이 거리 한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등 뒤에 남았습니다. 제 앞에는 제가 직접 선택하고 건설한 새로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이 햇살 가득한 길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서연 디자인이 공식적으로 문을 여는 날, 저는 큰 파티를 열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해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제 작은 사무실은 신선한 꽃으로 장식되었고 오후의 햇살이 큰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공간을 이상하게 아늑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며 구석구석을 구경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그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 기사님은 새 옷을 입고 훨씬 멋져 보이셨습니다. 그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저보다 더 유창하게 제 회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몇몇 친한 친구들도 작은 선물과 따뜻한 포옹을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축하해. 마침내 네가 너 자신으로 돌아온 걸 보게 되네. 회사 너무 예쁘다. 서연아. 꼭 성공할 거야. 저는 축하와 웃음소리 속에서 마음속 깊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었고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모였을 때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김 기사님, 그리고 제 친구들, 그동안 제 곁에 항상 있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오늘 서연 디자인이 탄생한 것은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곳은 단지 제 열정의 집이고 제가 제 자신을 다시 찾은 곳입니다. 저는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회사가 대박나서 돈을 많이 벌기를 기원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매일 이곳에 올 때마다 기쁨과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두 함께 건배합시다. 서연이를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딸아. 아버지의 이 간단한 한마디에 저는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항상 민준에게 인정받고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증명해야 할 대상은 바로 제 자신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인정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왔습니다. 작은 파티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신선한 꽃향기가 여전히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 졸업 직후에 받았던 촉망받는 젊은 디자이너 상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벽에 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3년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다시 빛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햇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개업 1년 후 서연 디자인은 디자인 업계에서 신뢰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일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큰 계약들, 창의적인 프로젝트들, 먼 곳으로의 출장.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오후, 고객과의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운전해 가던 중 붐비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야 했습니다. 비 때문에 차창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와이퍼를 켰고 흘러내리는 빗물 사이로 익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음식 배달 회사의 유니폼 비옷을 입은 한 남자가 서둘러 고객에게 음식 봉투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모습은 야위고 고단해 보였고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손님이 떠나자 그는 낡은 오토바이에 다시 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은 자동차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쳤습니다. 단 1초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놀라움, 그리고 당황, 마지막으로 깊은 수치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얼굴을 돌려 고개를 숙이고 오토바이에 올라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유령에게서 도망치듯 저는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것도 잊은 채 뒷차의 경적 소리가 저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제 마음에는 어떤 통쾌한 감정도 일지 않았습니다. 한때 저를 짓밟았던 사람이 이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기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아닌 인생 그 자체에 대한 모호한 씁쓸함만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무상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모든 것을 무시하며 세상을 호령하는 회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밥 한 끼를 배달하기 위해 비를 맞아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충분히 높고 안정적인 다른 위치에 서게 되면 그들 스스로 만든 어두운 계곡에 뒤처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짧은 만남은 제 바쁜 인생의 악보에 있는 작은 낮은 음표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기쁘게도 슬프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라는, 고통과 오만함 모두 지나갈 것이라는 알림 같았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 우리가 삶을 어떻게 마주하는가 하는 방식뿐입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제가 사무실 발코니에서 난초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약속이 없었기에 조금 놀랐습니다. 문을 열러 나갔다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위풍당당하고 날카로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뇌졸중은 그녀에게서 민첩함을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훨씬 늙고 쇠약해 보였고 등이 약간 굽었으며 앙상한 손은 핸드백 끈을 불안하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한쪽에 기대어 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심코 말을 내뱉었다가 더 이상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그녀를 집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타드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복잡한 시선으로 제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그녀는 무언가 말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듯 했습니다. 내 회사 참 예쁘구나.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고 약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준이 요즘 아주 열심히 산단다. 그녀는 앞뒤 없는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엄마 밥 챙겨주고. 걔 변했어.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몸을 돌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경멸로 가득 찼던 그 눈에는 이제 뒤늦은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늙고 무력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제 앞에 울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원망과 증오가 그녀의 눈물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기는 쉽지만 늙고 병들었으며
잘못을 인정한 사람을 원망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저는 휴지를 가져와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님. 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지난 일은 다 지나갔어요. 저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아요.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이니?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요. 어머님께서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민준 씨도 이제 힘들 테니까요. 그녀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서연아. 그날 그녀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기 전에 그녀는 손수 만들었다며 쑥떡 한 상자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문 밖까지 배웅하고 그녀의 구분등이 쓸쓸하게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낡은 한 장이 정말로 닫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서는 항상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지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용서받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박 여사님과의 만남 후 몇 달이 지나 저는 민준으로부터 마지막 상환금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가 화면에 떴고 제 계좌 잔고가 50억 원으로 채워졌음을 알렸습니다. 저는 화면에 길게 늘어선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은 제 3년의 청춘과 눈물과 잠 못 이루는 긴 밤들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에 대한 대가였고 제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기념품 같았습니다. 그것을 간직하는 것은 마음속에 상처를 간직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회사가 있었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으며 평화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이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이 50억 원 전액을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요. 수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박 변호사님이 되물었습니다. 전액을요? 서연 씨, 그건 큰 돈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의지가 강한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 여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제 고통에서 비롯된 돈을 다른 사람들의 희망으로 바꾸고 싶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재단 설립을 위한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단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날, 저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음으로 접수된 장학금 신청 서류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열정으로 눈이 빛나는 어린 소녀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장 달콤한 복수는 적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화의 정점에 서서 그들이 나에게 던졌던 바로 그 돌들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이 걸어갈 길을 만들어줄 수 있을 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른 아침,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의 큰 창가에 홀로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옅은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회사는 이제 2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큰 프로젝트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끔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달콤한 피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로운 사랑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마음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나 혹은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기댈 어깨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 행복은 디자인이 형태를 갖추는 것을 보고 고객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고 새로운 시작, 재단의 도움을 받은 여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에서 왔습니다. 사무실 문이 살짝 열리고 김 기사님이 언제나처럼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제 책상 위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아가씨,
또 밤새셨군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을 뿐이에요, 기사님. 일출을 보고 싶어서요. 김 기사님도 고층 건물들 사이로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일출이 참 아름답네요, 아가씨.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침묵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김 기사님은 가장 어두운 시절부터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제가 순종적인 며느리에서 독립적인 여성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는 단지 집사가 아니라 가족이었고 제 여정 전체의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맵고 따뜻한 차의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출구 없는 길고 어두운 밤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빛처럼 여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긴 밤이 지나면 항상 새벽이 온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해가 높이 솟아올라 하늘 한쪽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햇살이 제 얼굴에 따뜻하고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가슴은 새로운 날의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그리고 제 스스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폭풍우는 이제 뒤에 남았습니다. 제 앞에는 맑고 푸른 하늘과 햇살 가득한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연의 이야기는 결국 통쾌함이 아닌 평화로움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복수는 다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짓밟았던 바로 그 땅 위에서 굳건히 서서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을 때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과응보는 결코 누구도 비켜가지 않지만 내려놓음과 용서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에 주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상처를 겪어본 적이 있다면 증오를 붙잡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강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느냐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용서는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채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공유,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황혼연의 TV 채널은 여러분의 경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